자, 이제 20페이지 결격 사유를 나가도록 합니다. 이 결격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산을 만났거든요. 결격이 조금 어려워요. 요 내용이. 자, 그럼 그 결격 사유 의의란 말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하면요. 결격 사유라 함은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자격 부여나 허가 등을 배제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결격 사유자의 효과를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1페이지 보면 결격 사유 효과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의 효과, 후의 효과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 결격 사유라는 것은 자격이 안 된다, 바로 그런 뜻인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중개업에 진입하기 전이었다. 중개업 종사하기 전에 결격에 이미 해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진입을 막죠. 그래서 결격 사유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럼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업 공인인증사가 될 수 없다. 바로 이 얘기고, 결격 사유자는 소속이나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법인의 임원 사원도 될 수 없어요. 그럼 진입하기 전이라면 결격 사유자는 개업공사 될 수 없고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이 다 될 수 없다. 즉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이들을 통칭하여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부른다. 그럼 결격 사유자는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이 뜻이네요. 그래서 진입을 막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종사한 후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영위하다가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개공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필취.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결격 사유자는.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 결격에 해당되네요. 그럼 이거 해고하는 게 맞죠? 이들을 해고하는데 개업공사는 그들을 해고를 2월의 유예기한을 뒀어요. 2월. 그래서 2월 내 그들의 결격을 해소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월 내 해소하라는 얘기는 해고하라는 얘기예요. 2월 내에. 그 다음 이제 임원 사원인자입니다. 임원 사원인자가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당연히 해임하는 거 맞죠? 유예기한은 2달을 줬습니다. 그래서 2달 내에 그들의 임원 사원의 결격을 해소하라 이랬습니다. 해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개공이 등록 취소를 당하고 결격사 중개부 종사가 결격에 해당되면 그다음에 소공이나 중개부전 임원 사원은 해고하라는 얘기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격 사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개업 종사를 막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죠, 이게. 그래서 결격 사유는 중개업 종사 금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지입니다. 종사하기 전이라면 진입을 못하고 종사한 후라면 떠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각각의 결격 사유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제한 능력자예요. 민법에서 이제 제한 능력자 공부했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한 능력자.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었죠. 결격입니다.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이라고 있었죠. 피한정 후견인 결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결격이에요. 아주 말이 어렵습니다. 자, 그럼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우리가 알아요.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 만 19세 미만이다. 그래서 딱 19세가 되면 성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거든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즉 법정 대리인이라 하면 친권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았거든요. 미성년자가. 그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중개보조원 근무가 되느냐? 우리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예치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법정 동의를 받았더라도 우리는 이거 안 됩니다. 다음 미성년자가 법정 내 동의를 얻어서 혼인할 수 있죠. 그럼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혼인한 미성년자일지라도 중개보조원 근무가 되느냐? 우리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예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하여 성년 간주하는 것은 민법상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하여 투표권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예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19살 되면 만 19살. 그죠?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자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결국 성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개업종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한정 후견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이 중견에 이제 한정치 샀는데
이자는 누구냐면 질병, 장애, 노령이죠.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이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가정번호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키포인트가 심판받은 자야 돼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 자가 피한정 후견이다. 그러면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신이 오락가락한 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심판 받아야 되죠? 그래야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자가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정번호부터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종료 심판을 받으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는 성년돼야 됩니다. 피한정 후견은 종료 심판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 정신력을 회복했어요. 그렇다더라도 이거 종료 심판 안 받으면 여전히 피한정 후견이죠. 그러니까 이자는 결국 결격입니다. 이자는 그래서 종료 심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냐? 피한정 후견인보다 정신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죠, 이거. 그래서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이자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그러니까 항상 정신이 나가 있어야 돼요. 얘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번호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역시 키포인트는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럼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심판 받은 자여야 돼요. 심판 받아야 되고, 이자 그럼 역시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년 후견 종료 심판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일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형식적으로 결정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민법상으로는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인데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로 들었어요? 미성년자가 법정 들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할 수 있죠? 몇 세? 16세? 전에는 여성은 16세, 남성은 만 18세였거든요. 남녀 차별 금지라고 그래갖고 만 18세로 통일했죠. 그래서 만 18세가 돼야지만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럼 17살에 둘이 좋아서 못 살아. 살겄대. 둘이. 그럼 다리 뭉텅이를 자꾸 물어뜯어놔야지 그냥. 그럼 둘이 살았다. 그래도 법적 부부가 될 수 없어요. 만 18세가 돼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17세 상태에서 아를 낳았다.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게 되면 걔는 일단 혼외자예요. 혼외자로 갑니다. 그래서 혼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혼인하게 되면 이제 혼인중의 자식이 돼요. 그러니까 혼외자가 그 엄마 아빠가 혼인을 둘이 하잖아요. 혼외자였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중의 자식으로 바뀝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지금은 호적제도가 없잖아요. 호주제도가 없죠, 지금. 호주. 호적에 호주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남 호주상속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호주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혼인중의 자식이냐 혼외자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죠. 왜 그러냐면 혼인중의 자식만이 장자가 호주가 될 수 있었어요. 혼외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사고 쳐갖고 애를 낳아버렸어. 근데 얘가 혼외자로 나한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 20살 먹었는데 내가 혼인중의 자식이 이제 17살짜리가 있어. 그러면 장남이 누구냐? 혼인중의 자식인 17살짜리가 되는 거예요. 혼외자는 호주 상속을 못 받아요.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가부장이 되는데 현재는 그 의미가 없어졌죠. 호주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그 미혼인 상태에서 이제 둘이 애를 낳는데 그들이 혼인하게 되면 이제 준전이라고 해갖고 혼인중의 자식으로 바뀝니다. 그게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럼 미성년자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친권행사자가 있죠. 친권자, 친권행사를 하는데 친권행사를 누가 하느냐? 그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하는 자가 그 자에 대한 친권도 행사예요. 그러니까 손주에 대한 친권행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거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부모일지라도 친권행사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친족상속법이 재밌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근데 친족상속법이 시험법에 안 들어가 있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남을 때 이제 한번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 안 남더라고요. 잘. 요즘은 이제 그걸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 18세가 돼야 된다. 둘이. 그래야 혼인할 수 있어요.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피성년후 개인은 이들은 심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라든가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벗어나서 형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종료 심판 받아야 된다. 그래야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적 무능력자가 있어요. 그 자가 파산자입니다. 파산자인데 요 파산자는요, 빚이 자기 재산보다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한 법률, 이걸 줄여서 파산법이라고 해요. 이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파산자예요. 이 자가. 그럼 파산자가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복권이 되거나 복권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복권이 주택복권, 로또복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권리가 회복될 때 그 회복할 때 복자예요. 그래서 파산자가 로또복권에 당첨이 돼요.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결격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복권 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참고로요, 개인회생 아시죠? 개인회생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개인회생과 파산은 틀려요. 파산은 완전히 경제적 무능력자 돼버린 거예요. 경제적 무능력자가 된 거고,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를 받았다. 그자는 그 정상적인 일반인과 똑같은 이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약간의 제약은 있죠. 약간의 제약은 있는데 그 개인회생은 그거예요. 파산과 달리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규적인 수입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정규적인 수입이 있는 자로서 채무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무가 100이었다. 100이었으면은 80% 정도를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80% 정도를 면제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없고 20%에 대해서만 일단 갚는 걸로 이제 인가 그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5년 동안 20%에 대해서 내 일정 급여에 이제 최고 들어갈 수 있는 게 50%까지인데 내 급여의 50%까지 5년 동안 변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회생이에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 중인 자는 일단은 우리 법상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근데 만약에 개인회생 절차 인가를 받았어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인데 이 자가 개인회생 절차 인가를 받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을 안 한다. 안 갖고 도망 다닌다. 그럼 이때는 파산 때려버릴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파산 때리면 결국은 이제 경제적 무능력자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신용사이기 때문에 파산 같은 거 받아버리면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파산자는요, 장거리 여행 같은 거 다 이거 허가받아야 돼, 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파산자다. 이게. 자, 그래서 경제적 무능력자 4명 여기까지 봤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실수 안 하면 그냥 맞춰버리거든요, 결격사유는.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응시 결격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응시를 못하는 자 2명 있다고 그랬죠? 응시를 못하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하고 몇 년이에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응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컨닝하다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 자를 부정 행위자라고 그랬죠?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간 응시를 못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법의 태도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시험은 볼 수 있으면 다 봐라 이거죠. 대신 합격을 했을지라도 여기서 잡겠다라는 의지에 지금. 그러면 미성년인 상태에서, 파산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맞죠? 하지만 얘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파산자는 복권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바로 이 얘기예요. 중ገብ종사는 금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미성년자는,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맞아요?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 취득자를 말하죠.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개공도 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아주 어려운 점인데 시험을 누가 못 보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은 두 사람을 제외한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소속공사는 될 수 없어요. 개공될 수 없습니다. 중격종사 금지예요. 여기에 걸려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주시고 문제는 이제 수형자예요. 20쪽에 있는 3번 수형자. 요 수형자란 말은 우리가 이제 강학상 쓰는 표현인데 형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받을 숫자에다가 형을 받은 자들. 이른바 전과자, 전과자. 이게 수형자입니다. 전과자. 그래서 수형자를 조금 어려워하시죠. 그러니까 수형자가 3명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수형자가 누구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였어요. 그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요. 3년 결격이요. 집행 유효하다고 3년 결격이고 집행을 면제해버리더라도 3년이 더 결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수형자고 두 번째 수형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을 했어요.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하거든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아 버리면 이때는 3년 동안이 중개업종사 금지입니다. 그래서 수형자 3명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갔다 왔으면 잘 알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워해요. 이게 어려워하는데 지금 여기 금고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이 금고라는 것은 새마을금고, 마을금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형법상 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의 규정을 보면 형이 9가지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9가지가. 그 형의 종류 9가지가 뭐냐면 최상의 형으로서 사형이 있죠. 사형이 있고 징역형이 있고요. 금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격상실형이 있고요. 자격정지형이 있거든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벌금형이 있고 구류가 있고 과료가 있고요. 몰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형법에 규정된 9가지 형의 종류 9가지가 이겁니다. 이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상식적으로 세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법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끊었을 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거 위로 맞은 거예요. 그럼 결격이에요. 바로 결격입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형을 받았어요. 이미 사형 집행이 돼버렸습니다. 결격을 잡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형은 제외고 결국은 그러면 우리 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다는 얘기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얘기죠.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바로 결격인데 자,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가볍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 사형이라는 제도는 이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요. 우리는 사형제를 여전히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사형 대기수들은 지금 50명을 넘어섰는데 어쨌든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넘게 그래서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외국에는 그 종신형 제도가 있어요.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에서는 이제 종신형 제도를 갖고 있는데 종신형은 무기형이 종신형의 일종인데 종신형 제도와 무기형 제도는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립니다. 종신형 제도는 뭐냐면 뭐 징역 300년 막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신형 제도는 죽을 때까지 무조건 못 나와요. 무조건 못 나옵니다. 무기형도 종신형 제도의 일종인데 우리는 무기형을 통상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까지 무기형 받은 자의 통상 복역 기간이 1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18년 무기 받았더라도 18년 정도 복역을 하고 나서는 가석방 받고 나온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신형 제도는 절대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게 바로 종신형 제도. 그래서 사형제 폐지 국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신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형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건 더 이상 사형 잘못해버리면 더 이상 회복을 못하죠. 한번 지게버리면 더 이상 살려낼 수가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사형제 존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 주장을 하고 있죠. 여성분들이 훨씬 이런 건 엄해요. 나쁜 놈들은 지게버려야 된다 그냥.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형제를 우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형집행의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고요. 군형법은 총살이 원칙이에요. 일단 미국은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죠. 미국은 가스, 전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약물, 교수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마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사형 집행은 일단 교수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형을. 그 모래시계에서 장면이 나왔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우고 사형 집행을 하는데 여기 유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참가인들 보고 있어요. 사형 집행 장면을. 물론 목사님이 마지막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유리에서 이제 사형 참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형 집행할 때 유리 참가자 중에는 검사가 반드시 거기에 참가를 하죠. 왜냐하면 그 1심 사형을 구형했던 검사 있죠. 1심 검사는 집행감독이 있어요. 집행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는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사형을 구형했던 그 검사는. 그래갖고 그 모래시계에서도 나 떨고 있냐? 그리고 박상원이 안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했던 그 검사는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책임이 검사의 책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은 뭐 전기의자로 짓겠는데 전기의자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요? 전기의자는 앉혀놓고 씌우잖아요. 머리에 씌우고 전기를 통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에 씌우는데 거기 안에 스펀지, 물 묻은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요. 물 묻은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스펀지 물을 묻히면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씌워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겁니다. 군형법은 총살이에요. 총살입니다. 이게 어쨌든 예? 한 방에 교수형이 가장 편안한 죽음이래요. 네, 제일 편안한 죽음이래요. 교수형이 가장 편안한 죽음이고 약물도 뭐 수면 상태에서 약물 주입하는 거. 근데 약물을 넣는 거 보고왔죠? 수사기로 약물 주입해서 사용하는 거.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징역형, 금고형이 있고 여기 구류형이 있죠. 이 세 가지는 교도소에 복역하는 건 똑같아요. 다. 세 가지는 징역, 금고, 구류. 세 가지는 교도소에 복역하는 건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징역형 교도소에 복역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징역형이고 금고형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낮은 형으로 돼 있어요. 금고형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금고형은 주로 누가 받느냐? 정치범, 사상범, 확신범, 과실범 이런 분들이 금고형을 많이 받아요. 이른바 지체가 높으신 양반들.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금고형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 같은데 진짜 나쁜 놈은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사각방에다 딱 넣어놓고 그냥 냅둬버려야 돼. 그럼 나올 때쯤 누구 돼 있느냐? 얘 돼 있어요. 그래서 금고형 받은 자들 90% 이상이 자원을 해서 일을 하고 있죠. 상최 시간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저 하얀 사각방에다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냅둬버리잖아요. 한 10년. 그럼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갖고 나와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금고형이 이런 형이고. 그래서 이제 자원을 해서 90% 이상이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이거. 구류형은 기간만 짧아요. 그래서 구류형은 일은 물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29일까지. 이게 구류형이에요. 이 구류형인데,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박서방네 큰아들이 닭설이 하다 걸려서 3일 구리 살고 왔대. 구리가 구류예요, 구류. 그래서 서리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따지면 절도인데 그냥 봐줬거든요. 꿈만 몇 대 맞고 말았는데 그 닭서리는 안 받았어요. 닭서리는. 이건 시골에서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청년들이 그저 농한기에 밤새 고수톱 치다가 새벽에 출출하니까 남의 집 가갖고 닭서리 갖고 닭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걸리면 구리 살고 왔습니다. 구리. 이게 구류예요, 구류.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9일까지니까 이제 구류로 하고 있고요. 징역 금고는 그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죠?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럼 이건 한 달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징역 금고는 한 달 이상이 되는 거고요. 유기는 기한이 있다는 얘기고, 무기는 죽을 때까지 일단 있는 건데, 유기징역은 법정 최고형 때릴 때는 50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유기징역 금고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에요, 이게. 전에는 유기징역 금고가 최고형이 25년이었어요. 25년인데, 최근에 한 3년 됐죠. 최근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기징역 금고에 대해서 최고로 때리는 게 50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왜 형법을 이때 개정했냐면요. 그 어린애들 데리고 아주 못된 짓 하는 이 나쁜 놈들이 있죠, 이거. 어린애한테 아주 못된 짓 하는 이 나쁜 놈들.
이놈들은요, 애를 약취 유인해가지고 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살인죄로 최고형 사형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약취 유인해갖고 살해는 안 한 거야. 근데 몹쓸 짓을 한 거지. 그럼 애 평생을 망쳐버렸거든. 근데 얘네들이 법정형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년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에 대해서 아예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형법을 개정했어요. 개정해갖고 법정 최고형 50년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40년 받은 자가 나왔어요. 40년 받은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법정 최고형 유기에 대해서 50년까지 때릴 수 있고요. 무기는 물론 이건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격상실형 정지형은 자격을 정지시키는 건데 자격상실형은 뭐 사형이나 무기를 받아버리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 같은 걸 영원히 상실시킵니다. 이게 상실형이고 정지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하면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자격정지와 여기서 말하는 자격정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자격정지는 최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때리는 거예요. 이건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격정지는 형의 일종이에요. 이건 판사가 재판에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예를 들어서 수술하다가 안에다 가위를 넣고 닫아버리는 바람에 사망했어요. 환자가. 그럼 의료사고 발생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의사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뭐 자격정지 7년 이렇게 때리죠. 이렇게 때리는데 그래서 그게 자격정지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자격정지형이고 우리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우리 법에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벌금 여기 과료형은 돈으로 내는 재산형이에요. 둘이 똑같은데 금액만 둘이 차이 있어요. 벌금형은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고 해요.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고 하고 과료형은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이것을 과료형이라고 해요. 과료형이라고 하는데 그 과료형이 주로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많이 있어요. 형법에도 일부가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 아무 데서나 음란행위 하면 안 되죠. 걸렸잖아요. 그럼 과료형 맞습니다. 그럼 이 과료형이 5만 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 과료와 과태료는 틀려요. 주차 위반 과태료 있죠. 주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와 과료는 틀려요. 과료는 형의 일종인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일종이에요. 행정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몰수는 범죄 제공된 물건, 범죄에 생긴 물건을 국가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이게 몰수예요. 도박죄 제공된 금품 있죠. 이런 건 다 필요적 몰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밀수하다 걸린 것들 있죠. 전부 다 세관에서 필요적 몰수예요. 다 뇌물죄, 뇌물 전부 다 필요적 몰수입니다. 그래서 몰수하게 돼 있고 몰수할 수 없다는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추징한다 돼 있고 그다음 몰수한 것은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기 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근데 최근에 세관공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세관공매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세관에서 전자제품이라든가 골프채 같은 거 수입 밀수하다 걸렸잖아요. 전부 다 몰수해버립니다. 몰수하고 그럼 원래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전자제품이나 골프채 같은 게 불태워 없애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공매를 하죠. 공개 매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매를 하는데 공매 중고상들이 이제 공매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매 들어가갖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래갖고 이제 그 공매 대금 그럼 이제 입찰해가지고 이제 팔잖아 일반인한테 팔고 그 대금 어떻게 할 것 같아? 국고 기소하면 안 되죠. 예? 받은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고 돈은 내잖아요, 당연히. 그 돈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예. 불이익 돕기 성금으로 보냅니다. 국고 기소 안 해요. 그러니까 불이익 돕기 성금으로 이제 폐기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짝퉁들 있죠. 짝퉁들. 그러니까 모조품들이 이제 또 걸렸잖아요. 다 걸리면 그것도 다 폐기해야 돼. 다 폐기하는데 신발 같은 거는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상표 다 떼내고 지우고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내죠. 불태 없애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무상으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고 그쪽에 이제 쓰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식의 많이 하고 있고 세관공매만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몰수예요. 몰수형입니다. 이게. 자, 그럼 형의 종류 이렇게 이제 9가지인데 우리는 지역과 근거 관련이 있다. 자, 갑니다.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어요. 바로 결격이에요. 집행을 종료했다고 그랬죠. 그럼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밥을 먹는 겁니다. 그걸 종료했다. 끝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왔다는 얘기예요. 몇 년 결격? 3년 교화기간 더 필요합니다. 해서 집행 종료 사유가 첫 번째가 만기 석방이 있죠.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만기 출감 다 같은 말인데 만기 석방된 자는 교화기간이 몇 년 더 필요하다? 3년 더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연습해 봅니다. 이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 사유가 어떻게 되냐면요. 1년, 2년, 3년 복역하는 동안 결격이겠죠. 이 3년 동안 결격이고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럼 다시 몇 년? 3년 결격이에요. 그럼 징역 3년 선고받는 총 결격 기간이 6년 갑니다. 근데 중간에 임시적으로 석방받을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하냐? 가석방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 가짜가 임시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다 들어보는데 이 가짜는 전부 다 임시 가짜고요. 임시로 석방받는 거예요. 그럼 가석방은 어떤 제도냐면요. 형을 받았는데 이자가 자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복역해야 됩니다. 그래 가석방 받을 수 있고요. 무기 받은 자는 20년 지나야 돼, 이제. 20년 지나야지만 이제 가석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행상이 양호한 자, 그러니까 교화 지침에 잘 따르고 재범의 우려가 없어요. 그럼 이제 사회로 복귀시킬 거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가석방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사회로 복귀를 해요. 복귀하는데 자기가 받은 형기를 다 못 마치고 나오는 거죠. 그럼 남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그래요. 가석방 기간이라고 그러고 이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경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우리는 집행유예는 몇 년 결격이라고요? 3년이 더 결격이에요. 그러면 가석방 받느냐 이렇게 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이 결격이겠죠. 그 다음에 이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을 종료한 간주하니 다시 3년이 결격이에요. 따져볼까요, 그럼? 이자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2년을 복역한 상태에서 콩값이 무지하게 오르는 바람에 여기서 가석방 됐어요. 그럼 얘는 3년 받았으니까 잔형기가 몇 년 남은 거예요? 1년. 그럼 이게 가석방 기간이라는 얘기죠?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경과했어요.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다시 3년 결격이에요. 그럼 가석방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네요. 앞으로 더 결격이. 총 결격 기간은 만기 석방된 자와 똑같죠, 지금?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어떻게 결격이 더 잡히냐? 2자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석방 제도다. 그래서 이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된다는 거 참고를 일단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석방 제도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일단 유래가 됐어요. 호주에서. 호주 출발이 영국 범죄자들 풀어놓은 거에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가석방이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집행을 면제했다. 그럼 집행이란 말은 역시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라고 했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면제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럼 몇 년? 3년 격인데. 그럼 집행 면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제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특별사면 여러분 이미 들어봤어요. 특사. 이게 특별사면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사면, 사면이라는 제도는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대통령이 그 관한에서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는 사람을 정해요. 사람을 정해서 사면심사위원회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사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집행을 면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제 그만 콩만 먹일 테니까 나가라. 바로 이 얘기죠. 그러면 집행을 면제받았으므로 특별사면반자는 앞으로 몇 년만? 3년만 더 결격이에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럼 얘는 앞으로 몇 년만? 3년만 더 결격이라는 얘기죠. 잔형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 받은 자와 특별사면 받은 자가 확실한 차이를 보이겠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어요. 일반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요 일반 사면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특권인데 특별사면은 사람을 정하여 너 이제 그만 나가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일반 사면은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 죄를 정해요. 위 범죄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 다 사면을 해버린 겁니다. 효과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예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는 얘기는 없던 일로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 사면 제도인데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일반 사면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그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전부 다 일반 사면 단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임 100일째 되는 날 기념으로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위반자 해가지고 전부 다 사면했죠. 해가지고 그게 일반 사면인데 뭐 음주운전, 누적벌점, 무면운전 전부 다 사면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죄를 정하기 때문에 몇만 명이 사면을 받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몇만 명이 사면을 받고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사항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없던 일로 해버렸죠,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해버렸는데 일반 사면 받았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그래갖고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는데 또 차 끌고 가고 걸려갖고 아예 이제 그거 다 체크됩니다. 카메라 있죠? 우리 보면 가끔 지나다 보면 교통량 조사 카메라들 있죠? 이게 그 카메라예요. 저 차 운전자가, 차 소유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당했어요. 면허 취소당했는데
그 차가 움직이더라 이거요. 도로를 돌아다녀. 그러면 카메라에 탁 체크됩니다. 그럼 빨간불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경찰한테 바로 무전 들어가요. 운전자 확인해라. 그래갖고 그 면허 취소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면 바로 걸려요. 바로 쫓아와요. 그 정도로 잘 돼 있다니까. 바로 체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운전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얼른 바꿔야 돼. 찍히면 그런 거 있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 사면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대통령 선거 있던 해 그 연말에 말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취소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그래갖고 차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취소당해버렸어. 그래갖고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야, 좀 기다려라. 100일째 되면 사면할 거거든? 안 했잖아,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결국은 차 팔았어요. 할 수 없이. 이거. 운전하고 다니면 걸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최근에 이게 지난, 언제였나? 8.15 때 말이 많았죠? 기억나세요? 특별 사면을 했어요. 그때 몇만 명을 했거든요? 원래 특별 사면은 그렇게 안 해요. 몇천 명 수준에서 하는데 몇만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약간 쓴 거죠. 이게. 녹화되고 있는데 이건 대통령의 명예훼손인가? 우리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여태까지 있나?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헌법 1조도 뭐 별로 무시도 안 하는데 괜찮아요. 아이, 그런 얘기 크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특별 사면을 이제 몇만 명을 했는데, 그건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동의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특별 사면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복권을 해버리잖아요? 대통령 복권권도 있어요. 복권을 시켜버리면요, 그냥 바로 다 일반 사면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이게. 그렇죠. 그래갖고 이명박 대통령도 말년에 그만두시면서 이른바 정치범들 있죠? 그러니까 선거범들, 선거사범들. 그러니까 선거사범 같은 경우는 5년간 일단 출마 제한이에요. 이게 10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선거사범으로다가 정치자금 잘못 받아가지고 5년간 만약에 출마도 못 해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5년간 묶어놔버리면요. 결국은 정치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신복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죠. 특별사면 딱 하는 거지. 특별사면 딱 하고 복권을 딱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바로 출마하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기억을 못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특별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요. 가석방제도, 특별사면제도, 일반사면제도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하는데 다행히 시험은 잘 안 냅니다. 다만 기억을 한 건 집행을 면제하거나 종료했어요. 몇 년 결격이다? 3년.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다음 이제 집행유예 제도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들어봅니다. 그럼 집행이라는 것은 결국 교도소에 보역하는 거라고 하는데 보역하는 걸 유예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집행유예 제도는 이런 제도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을 하여 형을 일단 선고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해놓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고 이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로 하는 제도예요. 형 선고회로를 상시킨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피고인이라고 불렀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피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원고 피고가 없죠. 원고가 원래 검사예요. 검사하고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검사에 기소된 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피고인에다 형을 선고할 때는 판사가 모든 정황을 다 고려해요.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 후에 피해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모든 정황을 고려했더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가 됐는데 이 자를 콩밥을 먹여서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판사의 입이 더 뚜렷하니까 형을 3년 이하의 선고를 해요. 해놓고 그 집행만 최고 5년 이하에게 또 유예를 시켜주고 그 유예기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고가 이렇게 나갔다고 가정하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판사가 때렸다 그러면 너 원래 징역 2년 콩밥을 먹여야 되겠지만 내가 정상을 참작해서 이걸 4년 동안은 유예를 할 테니까 나가서 사고 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받은 자는 그럼 바로 풀려난다는 얘기죠. 바로 풀려나고 요 유예기간 4년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져요.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격이 어떻게 되냐? 요 기간만 무사히 경과하면 없던 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3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예 기간만 결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은 통상 받은 형의 2배 정도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최고는 5년이니까. 그래서 이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없던 일로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집행유예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이다. 집행유예를 우리가 한때 그렇게 불렀죠. 이건 재벌 총수의 범죄다. 그죠? 재벌 총수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많이 받잖아요. 국가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H그룹 모 회장님께서 청계산 가갖고 쇠파이 풀고 들고 했던 거. 물론 이제 자식이 그 애들한테 맞고 오면은 나도 가만 안 있지. 물론 쇠파이프 들고 설치겠지만 그때 그거는 이제 공인이 말이에요. 엄청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원래는 그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폭처법 위반이에요. 폭처법이라고 있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게 폭처법인데 폭처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요. 저걸 왜 만들었냐면 조직범죄. 이른바 조직들이 있죠. 이걸 잡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죄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그건 그때 청계산 가갖고요. 야간에 쇠파이프 들었기 때문에 흉기를 들은 거예요.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을 폭행했잖아요. 이건 특수폭행이에요. 특수폭행이기 때문에 특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세져요. 그럼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집행유예 받았죠. 일반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가서 최소한 1, 2년 살았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집행유예다. 이게 집행유예 받으면요. 요즘 그 사회봉사명령 같이 떨어져요.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이라고 했고 사회봉사명령 뭐 120시간, 150시간 이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회봉사명령 떨어지고 하루에 9시간씩 쳐줘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관이 나와가지고 감독관이 노란 옷 입고 이제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 옷 입고 봉사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9시간씩 쳐줘갖고 그 120시간이면은 9시간씩 해갖고 10일 이상 해야 되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봉사활동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형이 끝나는 거예요. 봉사활동부터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 양반도 노란 옷 입고 어르신한테 숟갈로 밥 떠먹이가 나왔잖아요. TV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고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은 집행유예 때릴 때는 봉사명령과 더불어 수강명령 같은 거 같이 나가는 거 많이 볼 거예요. 사회 수강명령. 수강명령은 뭐냐? 너 가서 정신교육 좀 받아라 이 얘기예요. 가서 정신교육 좀 받아라. 정신상태가 썩으니까. 그런 거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무사히 지나버리면 없던 일로 해버려요. 없던 일로. 이게 집행유예 돼요.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했잖아요. 과실로. 예를 들어서 미끄러져가지고 중앙선 침범하는 바람에 비 와가지고 미끄러져갖고 중앙선 침범하는 바람에 상대편 운전자 차를 들이받았고 상대편 운전자 사망해버렸다. 그러면 이 정도 받아요. 징역이 집행유예 4년 정도 받습니다. 이 정도 받고 다만 이제 그 재판 대기 기간, 재판 바로 구속이에요. 사망은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돼요. 재판하게 되는데 그때는 구속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재판 기간 동안 약 한 45일 내지 60일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그때 동안에 이제 콩밥을 먹고 와야 됩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집행유예 되었고 마지막 이제 수형자 이 법에 위반했대요.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인증사법. 우리 법을 위반해 벌금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 이상이래요?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몇 년 결격이다? 3년 결격이에요. 3년 결격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이 3년 결격이니 우리 법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미만 받으면 결격이 아니네요. 맞죠? 300만 원 미만 맞으면 아니고요. 나아가서 타법을 위반했어요. 형법을 위반했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하다 걸렸거나 사람을 쥐업했어요. 폭행으로 벌금 받았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벌금에 대해서는 우리 법 위반이에요. 우리 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우리 법일지라도 300만 원 미만이면 아니에요. 그러면 3년이 결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보수 초과가 제일 많이 걸려요. 보수 초과액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세게 맞습니다. 우리 보수 초과로. 그래서 보수 초과로 많이 걸리는데 만약에 금액이 크면 고발 들어갑니다. 업무 정지는 기본적으로 맞고요. 보수 초과로 이제 금액이 너무 크면 고발 들어가는데 고발 들어가고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검사가 약식명령이라는 걸 때려요. 약식명령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범죄가 명백하고 더 이상 이제 그 피고인이 더 이상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범죄에 대해서 약식명령, 판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검사가 바로 약식명령을 떼버려요. 벌금으로. 벌금 때리는데, 그럼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때렸는데, 만약에 300만 원이 나왔다. 보수초과로. 그럼 찾아가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깎아달라고. 그죠? 얼마 깎아야 돼? 200? 99. 만원 깎으면 되겠어. 검사가 장난치냐고 그러지, 이거. 50만 원 깎아달라 해갖고 이제 그럼 270만 원 내죠 뭐 그러면서 합의해야지. 그죠? 우리법 위반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요. 이렇게 받으면 우리 타격이 크거든요. 3년간 중개업종사 금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도 그 점을 참작하죠. 우리는 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작합니다. 그래갖고 뭐 2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몇 억씩 받은 사람도 벌금 뭐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뭐 우리는 이거 더 받았다고. 이렇게 막 벌금 그렇게 때려버리면 되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법 위반이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용자 3명이 바로 이거였다. 이거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깐 정리만 하고 가면 앞으로 제가 이거 계속 물어볼 건데, 만약에 이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얘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건축법 위반 징역 1년 받았는데요? 결격이죠. 무조건 결격이에요. 벌금형 갖고 헷갈리지 마세요.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 법이냐 타법이냐 따지고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관계 없어요. 받으면 바로 결격이에요. 받으면 바로 결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콩밥을 먹어야 되는데 결격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결격이지. 얘는 총 몇 년 결격이에요? 4년. 얘는 4년 결격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법 위반 벌금이어야 돼요.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우리법, 남해법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결격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 인자 결격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관청으로부터 행정원처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공인인사 자격 취소를 당했다. 이 자는 3년 결격이에요. 두 번째, 공인인사의 자격 정지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최고 몇 개월? 6개월. 우리는 정지가 최고 6개월이다. 그래서 우리 소속공사가 자격정지를 먹었다. 최고 6개월인데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쉬셔야 됩니다. 결격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다. 그럼 이자도 역시 3년 결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업정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라고 그러고 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해버릴 수 있어요. 폐업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지 중 결격이에요. 그럼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업무정지 4개월 먹은 거예요. 그래서 4개월을 쉬게 된 거예요. 영업 못하죠. 그래서 영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사무소는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느냐? 폐업할 수 있어요.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그럼 폐업했다요? 이거 업무정지 효력이 소멸된 거 아니죠? 이 기간 동안은 계속 결격이에요. 이해되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있죠? 얘는 결격이에요. 그래서 4개월 먹고 한 달 뒤에 폐업 들어갔다. 나머지 기간 동안 이 기간 경과해야 되겠죠? 경과해야지만 얘는 중개업종사가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이게 이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법인이. 이때 이 업무정지에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러니까 위반행위 당시죠. 위반행위 당시에 위먼 사원이었던 자 있죠?
임원 사원이었던 자는 당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행정처분 받은 자 간단해졌네요. 자격 취소든 등록 취소든 취소를 받은 자는 몇 년 결격? 3년 결격이에요. 정지를 받은 자는 정지 중 결격이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되고. 법인이 업무정지 먹어버리면은 그 임원 사원인 자가 법인이 업무정지 중 결격이에요. 자, 그럼 5번만 부연 설명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됐죠, 이거? 자, 그러면 이거 5번 잠깐 부연 설명하는데 A 중개 법인이에요. A 중개 법인인데 이 법인이 임원 갑이 계십니다. 업무정지를 4개월을 먹었어요. 영업정지 4개월 먹었습니다. 그러자 법인이 업무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임원이 나 이거 그만하려고 그랬어, 임원직. 근데 이자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이었어요. 업무정지 위반 당시에 임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를 4개월 동안 안 하니까 이자가 나 그만할래 하고 사임했어요. 이중소속을 푼 거예요. 사임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이자는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지 중 결격이에요. 이자는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업무정지 먹어버리면 그 사유 발생사 임원 사원인자는 그대로 효과가 미치고 있죠? 왜? 이게 그 임원이 업무집행 감독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격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비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예요. 개인이란 얘기죠? 이자가 업무정지 4개월을 먹었거든요. 이때 소속공인중개사 을이 있어요. 소공사 을입니다. 그러자 4개월 먹으니까 중개사무소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자 소공이 나 소공 그만할래 하고 사직을 했어요. 이중소속을 풀었습니다. 즉시 이자는 다른 데 가서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실히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법인이 업무정지 먹으면 그 임원 사원인자에게는 그대로 효과가 미쳐요. 그러니까 그 자는 정지 중 결격이에요. 근데 직원인자한테는 미치지 않아요. 직원인자는 바로 다른 데 가서 종사할 수 있어요. 바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다음 순환서부터 이게 언급이 될 건데 만약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인 결격에 해당되면 이원래 해소해지라고 그랬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업무정지예요. 임원 사원인자가 결격에 해당됐는데 이원래 해소하라고 그랬죠? 안 했다. 그러면 그 법인이 결격이에요. 그럼 법인이 결격이면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예요. 직원인자의 결격을 개공이 이원래 해소를 안 해주면 이거는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그냥. 업무정지인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이원래 해소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법인이 결격이 되기 때문에 이원래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법인의 등록을. 이해되셔요? 그래서 법인이 업무정지 먹어버리면 임원 사원인자는 바로 결격이에요. 그냥. 바로 결격이고 직원인자에게는 미치지 않다는 얘기죠. 이중소속만 풀었다면 그자는 바로 가서 다른 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정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행정처분 받은 자가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차이는 말씀드렸습니다. 자격과 등록은 별개로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등록이라는 것은 자격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하면 그러면 등록은 반드시 취소해요. 근데 거꾸로 등록이 취소했다 하여 자격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등록이었습니다. 이게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근데 시험에서는 무조건 내고 있고, 이거.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쉽게 풀어낼 겁니다. 쉽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그럼 지금 지난주에 우리 자격을 취득했고, 오늘이 이제 중개사무소 열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할 내용 뭐라고요? 일하면 되겠네요. 이제 일해야죠. 중개 업무 해야 되죠? 그래서 중개 업무 관련 사항을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3주 정도 지내야 될 겁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